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부채 문제의 자유로운 국가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국가를 대표적으로 꼽는다라고 하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아주 너무 급하게 사실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최악의 신호이긴 합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중국이 목표하는 5.5%가 아니라 한 4%대로 떨어졌다. 작년이 3%였다는 걸 감안하면 올해 4%는 거의 침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중국의 그 디프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그럼 가장 먼저 어디로 전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홍콩이나 한국으로 생각합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얘기를 좀 해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료도 지금 여러 개 가지고 오신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차례로 보겠고요. 일단 사실 위원님 중국 얘기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불과 며칠 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몇 달도 아니고요. 몇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트리 가든 벽계원, 비구이위안 요 회사의 이슈가 훨씬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주목을 받고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파산, 뭐 재무 불행이 얘기 자체는 뭐 꾸준히 나왔던 부분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헝다를 2년 전에 이제 부도 위험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걱정을 했던 상황들이 뭐 지금은 이제 다른 업체이긴 하지만 이제 부각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첫 번째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년 전과 지금의 어떤 중국 경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디프레이션 자체를 그렇게 물론 이제 뭐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 환경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국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디프레이션이 갈 거다, 뭐 일본형 침체에 갈 거다라는 어떤 우려가 사실은 없었던 상황들인데 지금은 경기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야 그렇죠. 또 살아나면서 뭐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악순환 고리에 사실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의 이 컨트리 가든 네, 어떤 그 부동산 개발 업체의 그 파산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하나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이게 그 최근에 뭐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어떤 부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그림자 부채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부 부채라든지 지방부 정부 부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뭐 와서 얘기 들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지방 정부들이 그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LGFB라는 어떤 용어로 좀 통칭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얼마냐라고 보면 지금 대충 알려진 거로 한 60조 위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식적인 부채가 한 61조 정도 되니까 공식적인 부채 말고 지금 가려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부채가 한 60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많이들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얘기는 워낙에 많이 들렸고 그렇죠. 그런데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부채 이건 그러면 어떻게 집계를 뭐 60조 원이 넘는다, 60조가 넘는다 이런 건 어떻게 집계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LGFB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 그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금융 베이클에서 발행한 채권 규모라든지 또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받은 규모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 이 60조라는 부분 자체도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닌 거고요. 뭐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훨씬 많다라고 사실은 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부채 규모를 안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사실은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방어막을 세울 텐데 사실은 중국 정부도 이 그림자 부채에 대한 정확한 사이즈를 모르고 어디서 터질 줄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이 LGFB라는 이 금융 베이클,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들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과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헝다도 있고 완다 문제도 있었고 뭐 지금 컨트리 가든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
개발업체의 어떤 부도 얘기도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제 그 그림자 부채 자체가 결국 부실화되고 있다라는 의미인 부분들이고요. 문제는 이 그림자 부채가 결국 부실화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이제 일본 버블도 그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당시도 그랬지만 결국 그 부실 자체가 은행권의 부실로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의 붕괴, 우리가 뭐 제2의 리만 사태를 자꾸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부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실 때문에 중국의 어떠한 뭐 은행, 대형 은행들 자체가 파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사실은 이제 깔려 있는 것들이 최근 이제 중국의 어떤 부채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우려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뭐가 먼저인지 그런 건 없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런 리스크도 터지는 건지 아니면 이런 리스크가 터지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건지 이게 뭐 전후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중국 경제 전반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기업들의 부채 문제로 뭐 파산을 한다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건 훨씬 더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표들이 좀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요, 위원님? 예.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생산자 물가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자체가 뭐 10개월 계속 마이너스 흐름을 좀 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지난 15일 날 이제 중국 그 7월 달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사실은 또 한 번 화들짝 놀란 부분 자체는 뭐 지표가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청년 실업률의 발표를 중단해 버린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시장에 상당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왜? 지금 6월 달에 청년 실업률이 21.3%였습니다. 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제 그 지표 자체를 중단했다는 거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지표 자체를 발표를 중단할까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 청년 실업률 자체가 안 좋아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중국의 여러 가지 리스크 자체가 이게 한두 해 문제도 아니고 뭐 2015년에도 사실은 한 번 있었던 경험들이고 계속 얘기됐는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것들이 더 불거지는 부분은 크게 그 두 가지 더 트리거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중 갈등 문제.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 자체가 상당히 이제 떨어지고 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뭐 당연히 부동산 경기도 이제 식을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집권 상기에 들어온 시진핑 체제의 정책 기조인 부분들입니다. 그게 공동부유 정책, 하나는 뭐 국진 민태,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조금 이제 누르고, 그러니까 국영 기업 자체를 더 육성하겠다라는 이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민간 쪽에서의 투자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억누르는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마인 뭐 이러한 사람들을 상당 부분 이제 규제를 했던 부분들이지만 또 하나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상당히 그 타겟을 뒀던 게 이제 부동산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부동산 지분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강한 어조를 계속 만드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색안경을 끼고 이것을 들어본, 그러니까 공동분, 너희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부동산 투기하면서 너무 잘 사니까 그거를 이제 억누른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깔려 있던 부동산 리스크 자체를 상당 부분 자극을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은 있고 뭐 어느 나라 부채 문제가 다 있는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중국이 그동안 어떤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파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 자체를 선제적으로 사실은 뭔가 도려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끌고 갔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것을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중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협감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잘 어떻게 관리하면서 사실은 또 이제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계점에 사실은 도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최근에 중국의 어떤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저도 사실은 뭐 올 초에 뭐 중국 리오프닝하고 뭐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러한 어떠한 얘기들이 사실은 들려오고 특히 제가 지지난주에 나오면서 이제 피치의 그 미국 신용등급 네. 강등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전 세계 부채 리스크의 영린을 건드리는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그것이 이제 중국의 부채가 사실은 이제 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 자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사실 이 문제를 풀어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우려의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하고 청년 실업률 이거를 매번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 예.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을 했다. 예. 이걸 이제 전 세계에서는 좀 많이 비중을
다루고 좀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얼마나 안 좋길래 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그냥 문득 궁금해서 우리나라는 한국은 청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예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20%가 넘는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는 감이 오는데 어느 정도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한 6% 정도더라고요. 6% 정도인데 그게 근데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 중국은 한 24세인가 25세까지를 통계로 잡고 16세부터 24세까지였죠. 우리는 한 29세까지를 통계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대학 졸업 전에는 사실 요즘은 취업을 잘 안 하니까 많이들 그러니까 뭐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중국 당국의 말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넘게 계속 올라간다는 건 최고를 경신한다는 건 이건 심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또 중국 아까 말씀드린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의 어떠한 그 가장 중요한 전환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한 실패가 될 수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중단의 어떤 배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는 부분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공동부유라든지 국제 밑대 정책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IT 쪽에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IT 쪽에서 사실 신규 고용 창출이 사실 안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대졸자들이 대부분을 갈 수 있는 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게 IT 업체 뭐 이런 쪽을 사실 선호하는데 그쪽에서 취업문 자체가 상당 부분 닫히고 오히려 감원을 하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이 건설 시장, 말씀드린 이 부동산 시장 공동부유 정책을 하면서 이 건설 시장 자체가 워낙 냉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건설 노동자의 취업이 안 되겠죠. 또 하나 이거 뭐 큰 부분은 아니긴 하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그 사교육을 사실 철퇴를 내렸습니다. 사교육을 못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 사교육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얼어붙은 상황들.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이러한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사교육 시장은 대부분 이제 약간 젊은 층들이 사실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들인데 그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얼어붙고 완전히 시장 자체가 문이 닫혔다라는 부분에서 그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 중국 정부,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장했던 정책 기조의 후유증 자체가 지금 다 청년 실업률 쪽으로 다 이렇게 비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그럼 개선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분야에서 전혀 뭐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기미, 뭐 특히 이제 미중 갈등 문제 이런 것들에서 IT 쪽은 더더욱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집권 상기 시진핑 들어오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놓았던 그 정책 현안, 그 정책 그 아젠다 자체에 대한 어떠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오히려 중국을 좀 디프레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중국 뭐 지도층 이러한 쪽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청년 실업률의 어떤 발표 중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통계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의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한 실패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그 연초에 사실은 중국이 청년 실업률 빼고도 그 소비자 신뢰 지수의 발표를 중단을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왜 이게 안 나오나 그랬더니 결국 중단을 해버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리오프닝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의 뭐 우리가 소비 경기 안 살아난다고 하는데 결국 그 중국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얼어붙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 자체가 상당히 녹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소비자 신뢰 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사실은 발표했다라는 부분에서만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지표들 자체를 막은 모습들 자체는 아무래도 뭐 해외 투자가라든지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뭔가 정말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알려진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을 사실은 더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보는, 그러니까 저희가 매크로 지표를 보는 입장에서도 중국의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점점점 이제 뭔가 더 들어갈수록 딱딱 막히는 기분을 받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지표나 통계 신뢰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국가의 지표, 통계 발표되는 부분들을 성적이 안 좋다 그래서 안 해버리고 이런 거는 정말 신뢰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뒤에 더 안 좋은 게 있구나라는 의구심만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중국, 그러니까 2020년부터 중국의 통계 지표들을 보게 되면 사실 중단된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의 상황들 자체가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통계 한두 개를 가지고 뭐 중국을 뭐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떤 흐름들을 봐서는 상당히 조금 이러한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위안화 얘기를 좀 예. 해주십시오. 위안화와 사실 원화하고도 좀 이게 연관이 있는 게 연동성이 그래도 밀접한 관련을 좀 보이기 때문에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위안화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오늘 나오다 보니까 그 역의 위안화 환율 자체가 그 팬데믹 이후 거의 최고치를 오늘 어저께 경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국제금리도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고치를 그러니까 지난 10월달 고점을 어제부로 넘어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위안화 흐름 자체, 뭐 당연히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위안화가 더 약세가 될 거냐? 사실은 7.3 위안이라는 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항선 레벨로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저께 이제 7.3을 깨고 사실은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중국의 어떤 상황들을 대내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부분에서 위안화의 추가적인 사실은 약세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지금 뭐 지난 15일 날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양 차원에서 이제 금리를 내렸고 조만간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금리도 아마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금리를 내려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내리고 또 재정 쪽에서도 더 공격적인 재정을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일본 버블이라든지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 했던 정책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 자금 투입 결국 이제 정부가 다 떠안는 이런 재정의 이제 막대한 투입 또 한 가지는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수단은 사실은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저 생각으로 사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중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돈을 많이 푼다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위안화 약세의 심리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뭐 그 정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또 재정 정책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위안화의 약세 흐름 자체를 상당 부분 가속화시킬 수.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워낙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러면 이제 위안화의 어떤 약세 흐름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위안화의 어떤 약세 거기에 또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뭐 이미 외자가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또 주식 시장에서 자금들 자체가 상당히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결국 위안화 약세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원화는 왜 위안화를 따라가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네. 가끔가다 많이 물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가 뭐 싫든 좋든 간에 중국과의 그 수출 의존도라든지 경제 의존도 자체가 워낙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자체가 지금 20% 이하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제1등 수출국은 여전히 중국인 부분들이어서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이익, 기업의 매출 자체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글로벌 펀드 상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아직 이머징 펀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이제 그 그룹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머징 펀드 쪽에서의 자금 이탈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중국의 이탈이긴 하지만 덩달아서 한국 포지션도 사실은 비율도 떨어지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내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거고요. 이제 그것이 원화의 또 약세 흐름을 사실은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메커니즘을 좀 갖고 있는 상황에다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부채 문제의 자유로운 국가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국가를 대표적으로 꼽는다라고 하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 부채도 많이 늘어났지만 최근에 뉴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아주 너무
급하게 사실은 좀 올라가고 있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예, 네. 금융당국에서 상당히 지금 다시 그 뭐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옥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나올 정도로 지금 부동산 가계대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에 뭐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한데 중국에서의 어떠한 그 뭐 디프레이션 자체가 현실화됐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중국이 목표하는 5.5%가 아니라 한 4%대로 떨어졌다. 작년이 3%였다는 걸 감안하면 올해 4%는 거의 침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중국의 그 디프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그럼 가장 먼저 어디로 전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홍콩이나 한국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부채 리스크 자체를 그럼 또 자극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 금리 자체가 이미 역전 2%포인트 정도로 역전이 돼 있는 상황. 뭐 별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러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정책금리의 역전폭 자체는 다시 한번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연고점 1243원 오늘 아마 거의 연고점 수준에 다다를 것 같은데요. 연고점 수준을 사실은 좀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위원님 너무나 많은데 일단 정리해 보면 예.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수출, 이 무역에 있어서 뭐 서로 이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는 해도 목 주십시오. 네, 네. 연관성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깊고 우리도 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위안화 얘기를 했으니까 예전부터 원화가 위안화의 프록시라고 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좀 이 유출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신하는 원화, 프록시 대리 역할을 한다. 요거는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이런 영향이라면 진짜 원화의 어떤 동조화가 굉장히 좀 심할 것 같은데. 예, 뭐 최근에 조금 약화됐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지금 위안화 흐름에 어느 정도는 동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권 자체가 워낙 지금 묶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중국 위안화에서 완전히 독립을 해서 가기는 좀 사실은 좀 어려워.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뭐 대미 수출 자체도 상당히 이제 비중 자체가 높아지고 하면서 조금 이제 탈중국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불안이라는 자체가 결국 우리나라 경제 부담으로 당연히 이제 전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올해 성장률 뭐 다들 얘기하시는 거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기 반등을 얘기할 때 항상 전제 조건을 깐 거는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에 이제 그 전제 조건을 깔아놨었는데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고 최근에 뭐 그 전제 조건이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IB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1%대 성장률을 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그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어떻게 보면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2년 연속 우리나라가 1% 물론 뭐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1% 성장을 한다라면 이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성장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 IB 시각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뭐 우리 자체적인 어떤 내수라든지 뭐 부채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시발점 자체는 사실은 중국 쪽에서의 디프레 압력 자체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 중국과의 뭐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동조화 자체를 외국인 시각에서 보기에는 상당 부분 계속해서 조금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숫자대에 있는 게 많은데 네. 꼭 증시만이 아니더라도 예. 뭐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4.2, 4.3 굉장히 예.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위안화 7.3 그다음에 달러원 환율도 예. 뭐 마찬가지고요. 요거 당분간 어떤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뭘 주목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까요? 뭐 말씀하신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 하나는 중국 경기 이 지금의 상황을 과연 중국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이 두 부분 자체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4.2, 4.3에서 좀 내려오느냐, 안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 레벨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더 오르면 사실 더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지금. 뭐 어저께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아직 뚜렷하게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은 상황들이고 사실은 뭐 저는 사실 동결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긴 한데 지금 미 연준이 사실 고민하는 거는 사실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현 레벨대를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더 고민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된 그 3분기
미국 GDP 추정치를 보게 되면 정기 비용이 5%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워낙 지금 좋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러면 그 성장률대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사실은 잘 맞지가 않는. 아, 참 너무 좋아서 이제는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 자체가 네.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자니 이제 뭔가 여기서 금리 레벨대를 더 올까 모기지 금리 이러한 것들이 더 오르게 되면 사실은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자체가 연말 연초 가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금리를 손대기도 사실 연준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워낙 성장률 수치 자체가 저렇게 높게 나온다라고 보면 최소한 금리를 못 올린다 하더라도 이 정책 금리 레벨대 자체를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잘 떨어지지가 않겠죠. 네. 이제 그렇게 보면 달러라는 부분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하반기에 상당 부분 좀 약세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이유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국채 금리 자체가 조금 하향 안정될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그 심리 자체가 깨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는 뭐 더 강세가는 이러한 부분을 떠나서 최소한 전 레벨대 자체를 상당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원화에는 사실 부담인 거고요. 거기에 중국의 상황 자체가 더 악화 일로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화의 어떤 흐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약세 흐름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신 어떤 보고서 제목 중에 하나가 미국 햇빛이 중국 부채 그림자로 덮어지고 있다. 예. 뭐 이게 미국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한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제목을 하신 것 같은데 미국 경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뭐 견조해서 오히려 금리 더 올릴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사실 잠재있는 리스크들을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는 네. 상황 아닐까요? 뭐 네. 중국도 중국이지만 네. 미국 내부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 은행권에 대한 뭐 신용등급 강등 얘기도 나왔고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좀 그러니까 크게 불거질 어떤 리스크 하나를 터진다고 하나요? 이런 걸 조금 더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네. 연준도 사실은 그 부채 리스크 뭐 지금 우리가 그 피치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을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았지만 네. 결국은 이 부채 리스크를 건드린 부분들이고 중국이 그럼 미국이 부채 리스크에 자유롭냐라고 따져 보면 미국도 말씀하신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가계 부채 쪽에서 뭐 모기지 부채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카드 빚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 이상 사실은 지금 카드 빚이 가계에 갖고 있다라는. 근데 그 카드 쪽은 사실은 우리도 카드를 많이 쓰지만 상당히 금리 자체가 높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비상한 부담 자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뭐 아직 미국이 이제 신용 스프레드, 뭐 경기가 좋기 때문에 뭐 기업이 뭐 그렇게 아직 부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내년에 그 회사채 만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것은 이제 결국 뭐 상환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차환 롤오버를 하게 됐죠. 네. 근데 롤오버를 하게 되면 이제 고금리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 고금리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낮아빠지는 기업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자체는 당연히 이제 뭔가 부도라든지 이러한 위험 자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미국도 이러한 금리 레벨들을 계속 끌고 가서는 뭐 물가에 안정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은 저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피치도 그렇고 무디스도 그렇고 자꾸만 미국의 은행들의 신용도 이러한 것들을 강등에 대한 경고를 하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미국도 부채 리스크에서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고 그 파장 자체가 현 고금리 상황이 상당히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 은행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국, 미국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